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는 50%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당뇨는 그냥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아니라 또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 고지혈, 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음식을 먹으면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아주 탁월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입니다. 당뇨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뇨는 혈관이 서서히 막히면서 많은 합병증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은 전부 다 혈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합병증이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 즉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또 뇌혈관 질환, 뇌졸중, 파킨슨, 치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관절, 말초신경에 병변이 생겨요.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괴사까지 이르는 질병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망막의 질환을 일으켜서 시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미세혈관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이 있고요.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투석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률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는 50%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당뇨는 그냥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막고 끝에는 정말 심각한 합병증들을 만들어내는 질병입니다. 당뇨 초기나 진행 중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주 배가 고파요. 자꾸만 허기가 집니다. 당 대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대사예요.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허기지게 되고 음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꾸 단 게 땡겨요. 왜냐하면은 당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이 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단 거를 땡기게 만듭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식사 뒤에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식사 뒤에 자꾸 피로함을 느껴요. 이것이 당뇨 초기 단계나 진행 단계에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예입니다.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 자료는 195개의 나라를 연구하고 다 이렇게 밀집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당뇨, 고혈압 이러한 것들에 걸리는 이유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의 결핍이에요. 현대의학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은 앉아있는 것도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앉아있어요. 회사에서 앉아있고, 집에 와서 앉아있고, 밥 먹을 때 앉아있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점점 정체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문헌들에 의하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치료하지 않는 것,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듯 운동의 결핍은 심각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아침 식사의 결여가 당뇨의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아침 식사의 결여가 왜 당뇨나 다른 만성질환들, 고혈압, 고지혈의 원인으로 꼽히냐면은 저녁을 먹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요. 보통 때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으면은 4-5시간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도 4-5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 먹고 자기까지는 열 몇 시간 동안 텀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저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쓰고 우리 몸은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잠만 자도, 아니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필요한 인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까지 안 먹어보세요. 더 에너지 결핍이 되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혈당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임무를 합니다. 아침 식사의 결여는 우리의 당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 고지혈, 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면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 놀라운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한 몇 연구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에 나온 한 논문이 있는데, 아침 식사를 먹는 그룹과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그룹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나 증가한다는 결과입니다. 2023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아침 식사를 습관적으로 결여하는 사람들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사의 저하로 인해서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만성염증의 증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계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와요. 밤 동안에 에너지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우리 몸은 가장 많은 영양을 받을 수 있게끔 소화효소와 소호르몬이 풍부합니다. 이때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 때는 소화가 힘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소화효소와 호르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올라가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해서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충분한 단백질이 있다면은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 근육으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또 다른 논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면은 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장의 환경을 아주 깨끗하고 좋게 만든다는 논문이 있는데, 유익균이 중요한 거 아시죠? 영양분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유익균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의 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장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은 그 유익균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유해균이 오히려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면은 장에서 나온 호르몬을 인해서 아주 좋게 돼 있고, 그때 우리가 유익균이 풍부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은 장의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 식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많은 만성질환,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 심지어 나아가서는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이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 아주 탁월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과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과일이라니, 당뇨인데 과일이라니,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특히 이 신과일이 당뇨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신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해요. 이 유기산은 혈관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신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우리 혈관을 다시 항산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레몬, 자몽, 사과, 오렌지 같은 신과일을 먹어준다면 당뇨 예방에서부터 오히려 당뇨를 좋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과일이 당뇨 환자들한테 안 좋다는 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당 때문에. 그런데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당뇨라는 질병의 결과입니다. 당뇨라는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지 병의 결과를 치료하게 된다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게요. 이 연구는 2009년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의 실태라는 연구 논문인데, 우리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혈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급성합병증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때 얘기하는 급성합병증은 바로 키톤 산증입니다.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키톤이 증가하면서 혈액을 산성화시켜서 급격하게 산성화된 피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급성합병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감소하게 하였으나 그 논문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합병증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병의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고 병의 원인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성합병증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만성신장질환도 증가하고, 말기 만성신장질환은 거의 50%가 당뇨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인 혈관 막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과일에 있는 풍부한 유기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한 20만 명 되는 간호사들을 20년 동안 쫓아다닌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도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당뇨를 예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유기산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신과일이 필수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과일 섭취법은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유기산과 항산화 항염제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가장 흡수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과일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이 섬유질이 우리가 식사 시간에는 좀 충분히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질도 필요해요. 하지만 당뇨에 걸린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이 되고 유기산이 부족해서 혈관이 안 좋아져서 걸린 질병인데 섬유질보다는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워낙 결핍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만 과일과 채소를 먹어준다면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많이 먹어주려면 식사 시간 외에도 먹어야 되는데 이 식사 시간 외에 통과일을 먹거나 그냥 생채소를 먹게 된다면 섬유질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섬유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위와 간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채소와 과일을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 간식이 된다는 소리고 이 간식은 우리 위와 간에 부담을 입힙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됐다, 우리가 당뇨를 갖게 됐다, 고혈압을 갖게 됐다, 고지혈을 갖게 됐다, 이런 것은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 기능의 저하는 소화 기능의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섬유질도 부담이 됩니다. 대량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섬유질을 제거하고 즙으로 내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을 때 흡수와 효율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과일을 즙으로 먹으면 오히려 당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의견들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이러한 즙들은 집에서 직접 짠 즙이 아니라 마케트에서 산 주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방법이에요. 어떠한 가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주스를 먹고 당 조절이 안 되고 당이 올라갔다는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에서 짠 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유통이 되고 있는 즙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아주 큰 연구가 있었어요. 7,000명을 14년 동안 연구한 연구 논문인데 집에서 직접 짠 생즙이나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가 걸리지 않는다는 논문입니다. 어떠한 점이 다르냐면은 유통되는 것들은 멸균을 위해서 가열을 합니다. 과일 안에 있는 과당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제된 과당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 안에 있는 과당과 정제되어 있는 과당은 다릅니다. 하나만 딱 볼 때는 같은 과당이에요. 하지만 과일 안에 있는 과당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이 공존을 하고 정제된 과당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이 공존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일에 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생리학적 반응과 화학적 반응이 달라요. 정제된 과당은 그냥 과당만 있지 그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지만 이 컴플렉스 안에 있는 과당은 좋은 에너지원이 되고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영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195개 나라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씨앗, 채소, 과일, 콩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같은 만성질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과일과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채소와 씨앗입니다. 이 채소에는 수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칼슘은 혈액을 산독화로부터 방지시켜주고 산화됐던 피를 약 알칼리화 시켜주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미네랄들, 항산화제, 항염제, 강력한 비타민 C, 강력한 비타민이 이러한 항산화제를 하는 것들이 충분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먹어준다면 정말 좋은데 가장 좋은 채소를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으뜸입니다. 가장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 외에도 폴리피놀, 또 항산화가 풍부합니다. 또 좋은 채소는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해요. 또 민들레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민들레에는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당 기능 향상에 가장 탁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당근, 케일, 민들레를 같이 즙을 내서 먹는다면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당근 160g, 케일 100g, 민들레 60g을 짜서 200cc 정도의 즙을 먹어준다면 우리 당뇨 예방부터 당뇨에서 회복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 바쁜 현대인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스무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아침 식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영양은 바로 충분한 에너지원이 있는지,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맞춰줘야 돼요. 아침 스무디의 재료로는 첫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을 한 5에서 6숟가락을 집어넣고, 두 번째 재료는 씨앗즙이에요. 우리가 스무디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액체가 필요한데, 씨앗으로 즙을 만들어 낸다면은 이 씨앗에 있는 엄청난 영양, 칼슘, 비타민 B, 그리고 항염제 등이 우리 아침 식사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즙을 200cc 정도 집어넣고, 현미밥 5에서 6숟가락 정도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채소 2-3가지를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넣을 수 있는 채소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리고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는 그냥 쌈채소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이게 상추가 될 수도 있고 로메인이 될 수가 있고 케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무디를 만든다면은 아주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간단하고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당뇨를 일으키는 숨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정제된 당을 섭취하는 건데, 이 정제된 당은 밀가루를 섭취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빵, 국수,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먹으면은 이 정제된 당은 우리 몸에서 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만들어지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당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칼로리가 없는 설탕 대용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 알룰로스, 스테비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아침에 우리가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에 똑같은 양의 메뉴를 먹어도 혈당이 아침에 비해서 배로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증폭 효과인데요. 우리가 설탕을 피하려고 이 대체당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 대체당이 설탕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지 않았고 우리가 충분히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즙을 먹어주고 채소즙을 먹어주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당뇨는 생활습관성 질병입니다. 당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오는 당뇨 환자들을 가장 먼저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생활습관 개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환자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권면해주고 올바른 운동의 가이드를 줬을 때 인슐린 없이 당뇨에서 회복되는 환자들이 있었고, 비록 그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고 있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생활습관 개혁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끊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생활습관성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고친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2가지입니다. 바로 레몬에 있는 유기산과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입니다. 레몬에 있는 이 유기산은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인 석회, 점액질, 혈전, 지방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 레몬은 우리 몸에 아주 근본이 되는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유기산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을 무찌르는 항산화에 있습니다. 레몬에 있는 이 유기산이 가지는 융해력은 아주 강력해요. 우리 혈관을 막는 재료로 보면은 석회가 있고 혈전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혈관을 떠돌아다니고 우리 혈관 벽에 붙어서 혈관 막힘을 초래하고 혈액순환의 저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산, 그리고 레몬산, 구연산, 아세트산 한 5가지가 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석회를 녹여냅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방지하고
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이 지방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있을 때 쌓이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이 독소를 해독하기도 합니다. 혈관 막힘으로 오는 질병들을 우리가 볼 때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동맥경화증을 꼽아요. 동맥경화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독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지방이 우리 혈관으로 깔아앉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피에 뜨는 게 있고 피에 가라앉는 게 있는데, 가라앉는 게 우리 혈관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독소와 같이 지방이 우리 혈관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와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지방과 독소와 면역세포가 엉겨붙기 시작을 하고 우리 혈액에서는 그 혈피세포들이 다시 그쪽으로 막 엉겨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만성염증이 계속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혈액 안에 떠다니던 석회가 그것을 덮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레몬을 먹으면 첫 번째, 혈액의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또한 같이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 레몬의 융해력은 우리 혈관에 있는 영양뿐만 아니라 관절에 쌓인 석회를 치료하고 우리 인대에 쌓인 석회를 치료하는데, 레몬즙을 먹고 관절염이 좋아졌다, 인대염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레몬은 아주 강한 융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의 디톡스 효과로는 피로를 회복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로하다는 것은 간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 기능 중에는 아주 중요한 해독 기능이 있는데,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해독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 혈액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독소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가 제대로 신진대사를 하지 못할 때 피로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피로함의 원인은 간에서는 충분한 많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효소들은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효소들을 많이 못 만들어내면 우리 신진대사는 저하할 수밖에 없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레몬을 마시면 혈액이 해독이 돼요. 이 해독이 된 혈액이 간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해진 혈액을 가지고 우리 간의 기능은 향상이 돼요. 산독화가 줄어들고 피로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힐링센터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가장 처음 겪는 것이 바로 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나 피로가 회복이 됐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말은 바로 레몬이 혈액을 정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레몬은 지방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나 지방 간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지방이 우리 몸에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염증은 독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독소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방세포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지방세포는 안이 텅 비었고 보통 세포보다 사이즈가 약간 큽니다. 이유는 독소를 흡입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지방세포는 첫 번째 기능은 면역 기능입니다.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성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특별 임무는 호르몬 대사입니다.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가동하게 될 때 그것을 원활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지방세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레몬을 먹게 된다면 혈액의 독소를 아주 원활하게 해결해줘요. 유기산으로 혈액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산화로 해독을 해 나갈 때 독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수입기관인 장의 환경이 아주 나빠졌고 염증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장 안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를 해독해주면 더 이상 지방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에 있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우리 신장 결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알칼리 식품입니다. 이 레몬이 혈액을 알칼리화 시키고 소변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소변이 알칼리화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신장 결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인 옥살산을 알칼리화 산이 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레몬에는 약 9개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기산이 직접적으로 신장 결석을 융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힐링센터에 40대 남성이 찾아왔어요. 잦은 신장 결석으로 여러 시술로 부족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 레몬으로 해독을 하고 레몬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시술도 필요 없고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효과적으로 신장 결석을 예방,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레몬은 우리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 피부는 모세혈관의 징집소예요. 모세혈관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레몬을 먹게 된다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모세혈관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이 깨끗해지고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이 맑아지면서 우리의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레몬에 있는 해독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형성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레몬을 먹어주면 충분한 비타민C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고 피부에 탄력이 더해집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레몬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이 레몬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와 E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 아연 등이 존재하는데 살아갈 때 너무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요즘에는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혈액으로, 조직으로, 우리 장기로 침투할 때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입게 되는데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매일 꼭 먹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바로 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레몬을 갈아서 만든 생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유질도 중요하지만은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레몬에 있는 비타민C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C를 떠올립니다. 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C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논문의 결과는 다 일치합니다. 바로 정제로 먹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해주지 못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이 질병특별예방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비타민C에 대한 모든 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C는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고 9년 뒤인 2022년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요. 수많은 논문을 검토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그 비타민C를 가장 잘 활용하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즙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드시는 분은 처음부터 여러 개를 드시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레몬 하나를 갈고 미지근한 물을 한 150cc 정도 넣어서 레몬 물을 만들어서 우선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레몬의 양을 1개에서 2개, 물의 양을 150에서 130으로 줄이고 또 괜찮아요? 그러면 레몬을 3개, 물의 양을 100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몬 양은 늘리고 물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 섞이게 된다면 우리의 소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에서 썩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오로지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레몬만 따로 섭취하셔야 돼요. 아침 공복이 있고 점심 공복이 있고 저녁 공복이 있잖아요. 아침 공복은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우선은 피하세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을 먹게 되면은 신맛이 자극을 합니다. 잘 동안에 위와 장이 계속해서 조금씩 연동 운동을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놓기 위해서 위가 상당히 깨끗해진 상태예요. 이때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염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다면은 속이 많이 쓰립니다. 식전에 점심 공복이나 저녁 공복에 먹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섭취를 처음에 자제해 주실 분들은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레몬은 산도가 있어요. 한 2.5입니다. pH가 2.5예요. 위의 산도는 pH가 2예요. 위가 훨씬 더 산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레몬을 먹어도 우리 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위염이 있는 사람들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레몬이 들어가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의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시작은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세요. 오렌지 주스를 좀 먹게 된다면은 우리 위에 있는 염증이나 위궤양이 완화가 됩니다. 그걸 한 1, 2주 섭취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레몬 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레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몬은 산이 많은 음식이다. 산성화시키는 음식이다. 우리가 레몬을 마시잖아요. 우리 위, 장까지는 산성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에서 간으로 흡수가 됐을 때 간에서는 이 레몬을 가지고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산이 알칼리화 된다는 겁니다. 인산 시트러스산, 소디움 시트러스산, 포테시엄 시트러스산 이런 모든 것들이 간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알칼리화 됩니다. 그래서 레몬은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시트러스산 외에도 여러 가지 유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산은 그대로 존재하고 시트러스산은 알칼리화가 돼요. 알칼리와 유기산이 같이 공존하는 과일입니다. 엄청 좋아요. 우리 혈액을 알칼리화시키고 유기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에 있는 석회, 지방, 혈전, 점액질들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레몬에 있는 산 때문에 우리의 치아가 부식이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레몬의 산은 입에 있는 산도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만 보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인도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고 포테시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중화가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 것을 먹게 되면은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침에는 레몬의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먹게 된다면 산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부식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생리학 작용, 화학 작용을 생각한다면은 치아를 부식시킬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레몬을 먹었을 때 우리 입의 산도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를 재본 연구인데 그 연구에 따르면은 빠르게는 30초 내에서 길게는 1분 안에 구강의 pH를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레몬이 치아를 부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면은 레몬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식도와 횡격막과 위에 있는 근육의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식도가 끝에 가면은 세 겹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꽉 조아집니다. 위산이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이 중간에 횡격막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세 겹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근육이 헐거워지고 우리 횡격막이 헐거워진다 그래도 식도의 근육만 제대로 일을 하게 해준다면 위산이 역류해도 다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위산이 역류한다는 것은 이 세 개의 모든 근육이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위산이 역류할 때 신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역류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은 맞아요. 위산이 더 역류돼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켜. 그래서 신 거를 먹지 않고 식사한 후에 좀 오래 앉아있고 잘 때 기대서 자요. 눕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결과에만 포커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야 돼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독소를 해결해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레몬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처음에 레몬을 희석해서 먹다가 레몬의 양을 천천히 증가하고 물의 양은 천천히 감소시키는 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도 해결이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나온 통계에 하면은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인구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2050년이 됐을 때 이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20% 이상이 치매를 앓을 수가 있고 85세 이상 되는 인구는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할 건데 그렇다면은 거의 모든 85세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2009년도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살펴보면은 만성질환의 증가율을 연구한 거예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한 48%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만성질환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80%에 육박합니다. 치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예방은 필수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염증이 원인입니다. 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로 불릴 만큼 염증이 기반이 되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그렇다면 염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염증은 세포가 죽고 손상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저하됐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신경세포가 죽는 이유는 신경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혈액에서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재생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는 식생활 습관을 한다면은 뇌 신경세포로 가는 혈액은 점점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치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식생활 습관이 혈액에 산소와 영양소를 결핍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는 뇌신경세포가 꼭 신진대사를 할 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심히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방법에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가열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뇌신경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혈관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이나 장으로 가는 혈관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된다면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한 저하가 되고 혈관 또한 막힌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세포에 오는 손상과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액 시스템의 손상을 복구할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높은 온도의 이 식물성 기름을 쓰게 될 때 식물성 기름은 과산화지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활성산소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혈구세포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 중에 90% 이상이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은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대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액의 해독제입니다. 알뷰민이라는 혈장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혈장 단백질에는 효소화된 칼슘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돼서 산성화가 될 때 알뷰민에 붙어 있는 칼슘들이 떨어져서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약알칼리화 시킵니다. 더 나아가 혈액을 살펴보면 효소화된 칼슘들이 많이 떠다니는데 어떠한 독소든지 들어왔을 때 딱 잡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 또한 칼슘이 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의 혈액을 산독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풍부한 칼슘은 우리 혈액에 들어와서 다시 약알칼리화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씨앗에는 강력한 항염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염증이 기반인 치매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하고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으로 씨앗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생참깨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생참깨에 있는 시사미놀 글루코사이드라는 것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그 외에 생참깨에는 칼슘이 엄청 풍부해요. 우리 혈액의 산독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잘 해냅니다. 한 연구 문헌에 의하면 생기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 외에 이 기리에는 베타글루칸도 들어있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들어있고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혈액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또 다른 씨앗에는 생메밀이 있습니다. 이 생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특이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루틴은 모세 혈관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뇌신경세포는 아주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뇌신경세포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우리 운동신경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을 모세혈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 생메밀에 있는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킵니다. 다음 씨앗은 홍화씨예요. 이 홍화씨에는 폴리페놀, 칼슘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염제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와 항염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바로 달맞이 꽃씨입니다. 이 달맞이 꽃씨에는 수십 가지의 항염제와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5가지 씨앗은 생기리, 생참깨, 생메밀,
메밀, 달맞이, 꽃씨, 그리고 홍화씨입니다. 이 씨앗에는 칼슘도 풍부하고 비타민 B도 풍부하고 항염제가 풍부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 혈액에서 산독화를 방지하는 해독제 역할이에요. 우리 혈액이 산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알러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알러지는 우리 몸이 만성염증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 면역 반응이 오래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먹게 되면은 알러지에도 아주 효과가 있고요. 다른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씨앗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세포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관절세포를 만들게 도와주고 장, 위세포,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5가지 씨앗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들 때문입니다. 다른 씨앗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예방하거나 다른 만성질환을 예방할 때는 꼭 필수적으로 많이 섭취해야 될 영양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진 것들이 바로 제가 선택한 5가지 씨앗입니다. 이 5가지 씨앗 외에도 추가로 먹어서 좋은 씨앗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키노아 씨앗입니다. 키노아 씨앗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요. 단백질은 세포의 체덴백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키노아 또한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또 다른 씨앗은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에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치료하는데요.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치료하는 기전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연료가 이 오메가3예요. 햄프시드는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게 도와주고, 또 이 햄프시드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채소로 먹는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과 결합을 해서 효소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햄프시드, 키노아시드 추천합니다. 씨앗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 바로 당근입니다. 식품연구소에서 씨앗을 어떻게 먹으면, 또 무엇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을지를 연구를 했고 결과를 논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생당근과 생씨앗을 같이 먹게 된다면 항산화 효과가 5배까지 증폭이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씨앗의 영양이 배가 되는 조리법은 당근 씨앗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씨앗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우리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항염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 됩니다.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면 병원에서 채소를 삶아 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은 채소 안에 있는 칼륨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은 칼륨을 먹게 된다면은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칼륨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씨앗을 가열하거나 삶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양을 살아있는 상태로 먹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어야 되고, 흡수율을 높이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당근에 있는 수분이 씨앗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축출하는 것 외에도 그 안에 있는 항산화 효과를 크게는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근 씨앗즙으로 먹는 방법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당근 씨앗즙에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섬유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더라도 공복에 먹으면 간식이 되고, 간식을 하게 되면 위와 간이 쉬지를 못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데, 씨앗즙 또한 식사 시간에 먹는 것이 소화적인 면이나 흡수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당근 씨앗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cc부터 시작하세요. 이 씨앗즙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즙을 김병재 씨앗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충분히 잘 이해되도록 그 영상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알아봤듯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입니다. 이 씨앗즙을 아침, 점심, 저녁에 드세요. 적정량은 200cc예요. 그래서 식사와 같이 드시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저녁 식사의 양을 약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위와 간이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지만 과하게 저녁을 먹게 된다면은 소화와 흡수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위와 간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잘 때도 계속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약간 줄이시고 씨앗즙 양도 아침 점심에는 200cc 드시되 저녁에는 100cc만 드세요. 다른 거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운동이 뇌 기능 향상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은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걷는다거나 가벼운 조깅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5일 20분씩 하시고 또 다른 아주 좋은 습관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를 할 때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을 할 때 정리가 되고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를 자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성 질병입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혈액순환에 저하를 일으키는 디지털 문화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에 씨앗즙을 먹고 항염, 항산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와 과일 또한 풍부히 섭취하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하루에 20분, 15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